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안, 또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3개월 전에 전망할 때보다 0.4%포인트나 전망치를 떨어뜨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또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때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시사했습니다. 자, 국내 경기 상황과 다양한 변수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0.4% 포인트나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 해외 연구기관이라든가 금융 IB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국책연구원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나쁘게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집니다. 네. 예. 일단 국책연구원인 KDI가 한국 경제를 1%로 바라봤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1%대로.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책이 뒷받침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전국이 조금 안정되면 재정 정책이 올 하반기에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1%의 성장이 계속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나타나는 숫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데 그것이 돈을 풀 것이고 규제를 낮출 것이고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하반기에 머지않아서 상당 부분 정책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분히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고도 성장을 구가하다가 어느 정도 때부터 지금 한 3%, 4% 성장대에 좀 들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2%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저성장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퇴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한국이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만 안 좋아지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네, 모든 국가의 통화는 국가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달러 환율이 보통 때 같으면 한 1,200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뭐 1,400원에서 1,500원 선이 뉴 노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뉴 노멀이죠. 이전에 1,200원 선에서 1,400원 선으로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서희장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뉴노멀은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변동성. 외환시장의 뉴노멀은 레벨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앞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게 또 더 불안감을 키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의 성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본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 너클래커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 그런 모든 것들의 결과물로서 우리 자산 가격들이 단순히 자산 가격이 약해진다를 떠나서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것이 미래 대비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너클래커 하면 호두까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기술력에서는 따라잡으려 하더니 여전히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이 따라오는 이런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또 따라잡히고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아닌 중국 안에서도 우리가 따라잡히고 더 이상 중국의 기술을 극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형국이시죠. 저임금의 그냥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사이에 정말 많이 앞질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상보다. 이 총체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이제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니까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성장 엔진은 무엇이 가능할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안 좋은 걸 계속해서 안 좋다 하는 것도 위험을 조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느냐가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채은행뿐만 아니고 글로벌 IB들이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갔다. 1% 성장이 이러다가는 0% 성장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숫자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1% 성장으로 그 성장 동인이 내려가고 있는데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심각성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우투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수고 하나는 네. 대외적인 수출입니다.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와 투자인 것이죠. 네. 그런데 뭐 불보듯 뻔한 게 소비는 결국 소득에 대해서 저축을 제외하고 우리 가처분 소득을 제외한 소비 여력인데 네. 부채가 많다 보니까 암만 돈을 많이 주고 빚을 내준다 하더라도 소비 여력이 이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는 어떠냐. 네. 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뭐 한국의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든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어제 오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네. 한국 정부 또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국내 투자를 또 꺼려하고 있다. 기업가 입장이랑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내수는 뭔가 전륜발이 쪽으로 수출과 대외적인 부분과 내수가 전반적으로 다 워킹해야지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반전을 할 텐데 네. 이 내수 측면에서 힘이 없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건 역시 수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수출이 어떠냐? 수출 여건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이전보다. 네. 트럼프 2기가 뭐 3월 달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언한 것이죠. 나에게 협상의 한 달을 줄 테니 갖고 와봐라 제안서들을라고 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제안서가 미국에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4월 달에 상호 관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전보다 한국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네.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내수도 안 되고 대외적인 부분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네. 지금이 최악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최악이냐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보면 좀 긍정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환율이라는 게요. 네.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측면이 수입업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물건을 들여오는 입장에서는 비싸져서 부담이지만 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죠. 팔 때가 있어야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 아시냐. 네. 미국이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 쪽에서 보면 한 4, 5년 동안 다변화를 확대시켰거든요. 네. 물론 여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이냐 여기서 보면 여전히 환율적인 메리트가 숫자적인 측면에서 거시경제 지표에서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라는 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를 빙자한 내수적인 부분이시죠. 뭐 뉴스가 엄청나게 혼재되고 있습니다. 뭐 토지 허가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신고가를 경시했다라는 부동산 가격의 뉴스 블로그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악성 맞습니다. 미분양이 쌓여간다고 하고. 네,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네. 뭐 금매도 안 팔리고 있다 이러고 도대체 갈피를 가질 수 없는 뉴스 블로그가 혼재돼 있는데 네. 그 이면에 가계 부채가 물론 계절성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다.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국채은행이 네. 1% 성장을 발표했겠는가. 네. 1%대 성장. 맞습니다. 네. 1%대 성장을. 네. 과거 같으면 저도 이제 첫 직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아, 그러셨어요? 네, 거시경제 전망을 했었는데 네. 엔간하면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 있지만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발표하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줄 필요도 없고 또 희망을 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약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하기 마련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국채은행이 발표한 1.6%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이 다음에 발표하는 숫자보다는 더
높다. 그러니까 더 낮출 수 있다라고 깔고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최악이냐 아니면 더 나빠질 거냐가 좀 더 중요한데 네. 여태까지 안 좋았던 것이 속도감으로 한 100이었다면 네.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이전보다는 좀 적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how to 말씀하셨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그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비껴나갈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속내를 잘 봐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한 달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서로 했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네.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미국의 제조업을 르네상스 시대로 이끄는데 가장 크게 집중하겠다. 네. 미국의 제조업은 생산성도 떨어져 있고 글로벌리 경쟁력도 약한 상태니까 결국 관세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이게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중간 선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는 이제 국회가 하원과 상원 양원으로 갈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백악관도 그렇고 국회도 전부 레드 웨이브, 즉 공화당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속도가 앞으로 한 2년까지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주창하는 이 제조업의 정상화, 르네상스는 관세를 매길 것 같다. 네. 여기에는 별반 우리가 관세가 피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라이브하다. 단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관세가 2월 1일이 아니고 4월이죠. 네. 그리고 상호관세, 보편관세에서 상호관세로 관세의 기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네. 그 말은 트럼프 자체적으로도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는 거. 협상용이라는 게 우리가 네. 관세를 피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그 시간을 벌 수 있다. 네. 즉 우리 기업들과 정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게 골든타임을 잘 우리가 관세가 매긴다라는 디폴트 값으로 가정하고 지금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지 자칫 희망회로를 잘못 뿌려서 우리가 관세를 피해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라이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관세가 거의 없는 정도의 지금 상황에 있는데 네. 과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그 맛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상호 관세니까? USMCA 그러니까 네.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를 좀 보죠. 네. 우리나라의 FTA만큼 USMCA는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무관세 철칙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물론 뒤에는 약간의 말이 번복됐죠. 캐나다산 석유는 약간의 관세를 낮춘다든지 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도 상호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전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가질 것이냐 철저히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바위로 계란치기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 관세의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고 해서 이 관세가 매겨진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이 이면의 다른 부분에서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어떻게요? 다른 부분 어떤 거요? 일단 이런 게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관세, 그러니까 예전에 FTA 초반에는 우리가 미국의 수입품의 일부 쿼터제로 들어오는 것도 제한이 있었고 우리가 나가는 것도 제한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쿼터제를 좀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국 중에 6번째, 7번째로 큰 국가이기 때문에 8번째 아닌가요? 뭐 어쨌든 맞습니다. 네. 위에 대만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응할지는 아직은 모호하나 그래도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예, 그래요.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 정작 그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제 정부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저는 한국보다 미국의 이슈가 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2011년에도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거는 또 최근에 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국가의 신용등급을 움직일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채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두 번째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율이 얼마나 오르고 네, 내려가느냐를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신용등급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감안해서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관세가 매겨져서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관세의 화살이 옮겨진다면 한국과 대만과 일본은 직격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국의 신혼등급 강등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관세 정책이 부메랑이 돼서 맞습니다. 자국의 피해를 입힐 텐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물가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 전체적인 나라 살림을 하려면은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바뀐 것도 이 부분이 작용한 것이죠. 네. 결국 부메랑 효과가 미국 가계 경제도 불가피하다. 네.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은 6개월에서 1년을 두고 미국 경제를 더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는 피터슨 경제연구소에도 이런 페이퍼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따라서 결국 이렇기 때문에 어쩌 혹자는 안 매길 거다. 결국 협상력으로 끝날 거다라고 네. 보지만 저는 1기 때와 2기 때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번 2기에서는 철저히 제조업의 르네상스. 네. 그렇다면 이 관세는 그 요율과 온도와 속도 차가 조금은 다를 뿐이지 결국 네. 매겨진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수와 그 수출의 두 축이 잘 움직여야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성장 엔진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입장을 지금 네.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은 인하를 원하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동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재작년부터 금리는 계속 인하될 거라고 했는데 시장 기대만큼 인하가 되지 않았고 우리도 그냥 기대했다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금리를 좀 낮출 거라고 보세요. 한은에서 낮출 여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력이? 금리는 낮아질 겁니다. 네. 그런데 약간의 이제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겁니다. 하지만 낮추는 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전처럼 빅컷 이런 건 못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유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BOA나 CT 같은 해외 IB들은 이번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다음에 네.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트럼프가 금리 인하해라라고 하면 적정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이중 책무를 갖고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면 금리는 낮출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그 횟수와 정도, 속도는 좀 더딜 겁니다라고 하는 게 네. 미국의 문제고 우리는 자, 한국은 지난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런데 동결의 이유가 뭐였냐면 외환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갈 거다 난리가 났었죠. 장중에 잠깐 찍은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보면 환율이 생각보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또 국채은행이 이대로 네. 가다가 한국 성장률이 1.6% 내외에서 1%로 고착화된다라고 시그널을 줬고요. 네. 물론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참 재밌었죠. 금리를 갑자기 동결하면서 한국과 미국도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외환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조절은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네. 저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른 시국에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달 말에 0.25%포인트 정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관세 하다가 막 처음엔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4월 1일로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을 두다 보니까 네. 아주 큰 충격이 오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좀 이렇게 큰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증시가 잠깐 충격이 있었다가 지금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탄 모습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 워낙 그 우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물론 저희 뒤에 이제 증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자산 가격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들이 싸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살 때 가장 그 최종 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싸다입니다. 싸면 좀 살만하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싸면 내일 살 거를 오늘 내일 살 거를 오늘 사니까요. 그래서 이 싼 것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 부분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반등은 있었지만 반전만큼 추세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거냐라고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대 자금이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살려면요. 뭔가 안정하고 그 한국 자산의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참 혼탁하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따라서 이 반등은 지난 고점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등세가 지속되는 반전이 기까지는 아직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뭐 2년 전부터 금 투자를 강조하셨더라고요. 최근 금값 많이 오르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앞으로 뭐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너무 높은 걸까요? 어떨까요? 보통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이만쯤 올랐으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적당히 한번 보시죠라는 게 기본적인 멘트고 저 또한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려야 자명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금이 왜 올랐는지를 복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했지.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메리트. 금리는 그 인하폭이 적지만 내려갈 겁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인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앞으로 더 혼탁합니다. 네 번째 누군가 금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면 통계적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인데요. 어떤 중앙은행이냐면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중앙은행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네 가지 동인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냐 약해질 거냐라고 하면 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추세는 이어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한국 부동산이냐 글로벌 부동산이냐 조금 다르지만 부동산은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뭐 저희 지도 교수님은 부동산 그러면 로케이션 위치가 장땡이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부동산은 일부 특수 지역들 규제가 풀어지는 특수 지역들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죠. 다른 데는 생각보다 수요 여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만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쨌든 가진 돈을 잃지 않고 적당한 수익률을 잘 낼 수 있으면 이렇게 혼탁한 어려운 어지러운 속에서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을 좀 두들겨보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숫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이제는 필수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주식 용어인데 투자의 시계를 좀 더 짧게 잡자.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낮춰갔자. 그래서 보통 주식은 사기 전에 고민이 많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 전에 고민이 없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은 투자 시계를 좀 더 짧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